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뉴라이트 실체를 고발하는 동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악플 공세를 받았습니다. 물론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저도 이제는 맷집이 좀 생겼어요. 내성이 생겼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이 역사에 관한 소신 발언들을 해오다 보니까 극우 세력들의 악플 공세를 많이 받았고 이제는 좀 적응이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그리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악플 공세가 쏟아지니까 제가 그걸 처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살해 협박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 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죽이겠대요. 정말 끝까지 너를 찾아내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겁이 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크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사람의 목숨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솔직히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살해 협박범한테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하거든요. 지금 오늘 하루가 제 삶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래서 유서도 항상 써놔요. 유서를 써놓고 항상 서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과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솔직히 이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덧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처 주고 심지어는 못된 짓 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순간은 얼마 되지 않는 찰나 같은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남한테 상처 주고 나쁜 짓 하고 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짧은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내고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보내고 좀 더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하면서 보낼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은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칼 맞아 죽고 싶거나 일부러 죽고 싶은 건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이 윤봉길 의사님의 마지막 유언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단하신 천하의 영웅 호걸인 우리 윤봉길 의사님도 더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죽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고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일을 선택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간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된다면 그 죽음을 좀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독립운동가들의 유언 같은 걸 저는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잡고 항상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조마리아 여사의 그 마지막 보냈던 전언이라든지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님의 또 유언, 그 다음에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유언 이런 것들을 암송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순국선열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겁은 하지 않습니다. 기분은 별로 좋지 않지만 또 근데 한 가지 이제 신경 쓰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가족에 대한 이 미안함은 있죠. 제가 갑자기 진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홀로 남겨지게 될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함, 가장으로서의 그런 미안함은 남아있죠. 제가 지금도 바른 역사를 알린다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굉장히 돈이 안 돼. 이 바른 역사를 알린다는 것은 역사적 소신을 지킨다는 것은 돈은 크게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은 항상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보다 제가 죽었을 때 남겨질 가족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저들의 살해 협박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저들의 협박에 굴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의 길을 끝까지 갈 겁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외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욕도 많이 먹고 저는 살해 협박도 당하는 길이긴 하지만 저는 역사 강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이 찰나 같은 짧은 삶을 살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많은 분들한테 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이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악플 공세가 예상되고 또 그 문구가 굉장히 섬뜩했거든요. 진짜 살기가 느껴졌어요. 진짜 저를 죽이고 싶다는 그런 살기가 느껴졌는데 이러한 살해 협박이 구체화돼서 굉장히 이제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또 실존적 위협이 된다 그러면 저도 뭐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죠.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어쨌든가 저도 나름대로 뭐 조치를 취하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저들이 저렇게 나를 죽이고 싶어 하나?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저들한테 그렇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스타 강사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강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제가 위협적인 존재라면 나름대로 또 보람은 있네요. 그죠? 제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면 여러분 제가 뉴라이트의 그 황당무계한 그 궤변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일일이 저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고 학문적 토론이 솔직히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랑은 어찌 보면 사고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한 토론, 열린 이런 토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반박하지 않는데 그냥 저는 이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저 뉴라이트의 황당무계한 궤변에 대해서 간단한 기본적인 좀 반박을 해볼까 합니다. 총론적인 반박이에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깊어지고 세세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는 차후에 이 강론적인 반박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본적인 총론적인 반박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 빨갱이 공세죠. 좌파 프레임. 색깔론입니다. 저도 그 많이 받았던 악플 중에 이번에도 많이 받았지만 그 악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악플은 바로 너는 빨갱이다. 좌파 새끼다. 종북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거의 악플의 거의 한 70~8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세들이 가장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색깔론 공세가 들어갔던 것 자체가 저들이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명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학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저는 증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빨갱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갱이라면 공산주의자인데 그렇죠.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를 굉장히 혐오하고 북한 체제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유, 인권, 평등, 평화 이런 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반대되는 북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산주의가 아니죠. 빨갱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백범김구 선생님도 여러분 강력한 반공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민족주의자, 우파로 분류되는데 저는 그런 쪽 사람이지 절대 빨갱이가 아닙니다. 근데 저 색깔론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거든요. 해방 이후에 친일 매국노들이 살궁리를 당연히 하겠죠. 살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는데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분단되었고 반공이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친일 매국노들이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이제 어째 보면 보수 우파로 갈아탄 거죠. 위장을 한 겁니다. 친미, 반공, 애국 세력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되시니까 친미가 되고 이제 반공이 되시니까 반공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애국자라 포장합니다. 이게 바로 보수 우파의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사이비 보수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그 시초가 친일 매국노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탄압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반대파들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논리가 바로 색깔론입니다. 빨갱이 공세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념적 대결을 벌이고 있고 남북 간에 좀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국 전쟁도 겪었고 따라서 빨갱이 공세로 밀어붙이게 되면 진짜 다 걸려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항상 저 사람들은 70년 동안 저 빨갱이 색깔론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을 유지해왔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이 큰 희생양이 되셨고, 그 외에도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운동가에서, 야당 정치인들, 그 다음에 진보적인 지식인들, 양심 있는 학자들, 뭐, 시민사회 운동가들, 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빨갱이로 매도당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곤욕을 치렀죠. 실제로 사형당하신 분도 있고, 옥고를 치르신 분도 있고, 그 중에 나중에 결국 어쨌든 근데 그게 실체가 없었잖아요. 빨갱이가 아닌데 빨갱이를 만들어낸 용공 조작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부분 나중에 무죄로 밝혀집니다. 실제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뭐 진보당 사건이라든지 인혁당 재건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무죄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용공 조작 사건,
그들이 색깔론 공세에 희생당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 프락치 사건이 있고 진보당 사건 있고 조봉환 선생님이 희생당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인혁당 사건, 그 다음에 인혁당 재건의 사건, 그 다음에 민청 학년 사건 등 수많은 용공 조작 사건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빨갱이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빨갱이 공세는 전혀 실체가 없는 허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빨갱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 전략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 세대를 주로 겪으면서 이미 세뇌당했고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를 계속 세뇌당했기 때문에 생각이 딱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국 전쟁을 겪었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 색깔론 빨갱이 공세가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권력과 이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이승만 박정희 세대 때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 그런 분들이 반공 세대들이 이제 서서히 퇴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저 전략이 유효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기들이 빨갱이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이렇게 맞죠.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내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북한 체제를, 김정은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또는 외교를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이 한반도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전쟁, 제2차 한국전쟁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민족의 공멸입니다. 비록 우리가 승인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 남한도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고 북한과 외교를 해야 되고 어쨌든가 쟤네들을 설득해서 협상 테이블에 가지고 와야 되고 최소한 통일은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전쟁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만큼은 완화시키고 평화 분위기만큼은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는 뭐 당연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쟤네들은 종북 세력이다, 친북 세력이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저게 자기들만 잘 말 맞다나 북한과 강경하게 대응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 일본대로 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 긴장만 조성되죠. 그럼 뭐 우리나라 경제도 좋을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국제적인 도발이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전체 전쟁을 원하는 쟤네들은 어차피 통일을 원하지 쟤네들은 분단이 돼 있어야 돼요. 분단이 돼 있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돼야 색깔론도 먹히고 자기들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죠. 통일되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약에 남북한 간에 통일이 되고 나면 국민힘은 없어질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항상 써먹던 그 전략이 안 먹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또 내세운 게 뭐냐면 이제 친중이란 말까요? 친중. 이제 친북 좌파 세력, 종북 좌파 세력에다가 친중이다. 친중 반미 세력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친중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국과 당연히 잘 지내야 되죠. 우리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가 항상 중요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항상 강대국 틈번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도 어떻게 되냐면 균형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실리를 담보하는 철저한 중립 외교, 균형 외교로 가야 되거든요. 고려가 그걸 잘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는 거란과 송사에서 중립을 잘 지켰고 그러면서 고려의 실리를 담보했었거든요. 특히 중립 외교하면 제일 떠오르는 분이 광해군이지 않습니까?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았었죠. 전통적인 우방인 명과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떠오르는 신은 강호였던 후금과도 이제 소통을 계속하면서 결국 전쟁을 방지하고 조선의 평화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이 중립 외교로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되고 그 외교의 핵심은 균형 외교, 중립 외교다. 근데 윤석열 외교의 특징이 뭡니까? 가치 외교, 이념 외교. 가치 외교라는 게 어디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 이 가치 외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철진한 그거거든요. 언제까지 여러분, 외교는 총수 없는 전쟁이거든. 정말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뭐, 종교, 이념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 나라의 국익이 도움이 되면 어제의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외교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주의 진영만 뭉치고 우리랑 이념이 다른 중국과 러시아 뭐 저런 나라들은 배척을 한다. 우리나라한테 손해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외교의 핵심은 미일 중심 외교였거든. 미일 중심 외교. 그게 바로
한반도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한반도 전체의 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의 이웃 국가일 뿐만 아니고 세계 G2입니다.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이에요. 엄청난 강대국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한반도의 이 정치,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친 나라입니다. 좋든 싫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 생각하면 중국에 대해서 서운한 일이 굉장히 많고 지금 최근에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 분명히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외교에서는 드러내서 안 됩니다. 외교에서는 그러한 중국에 대한 좀 불만, 안 좋은 감정들은 감추고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외교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담보할 것인가 그 국리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중국과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곧 반미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친중은 곧 반미라는데 친중하더라도 미국과의 외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미가 아니고 광해군과 똑같은 겁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외교는 항상 중요시해야 돼요. 최우선시해야 돼요. 미국은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미 동맹은 그대로 가져가고 중국과의 관계도 잘 풀어가자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지 않도록 잘 풀어가자는 거거든요.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이게 반미를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는 그대로 가져가되 어쨌든 간에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잘 풀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중국에 붙어서 미국을 버린다.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만, 그 극우들만, 윤석열이라든지 저 극우 세력들, 국민의힘처럼 미국 중심 외교만 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한쪽에 붙으면 결국 망하거든요, 여러분. 외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는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까 궁리를 해야 되지 한쪽에 무조건 붙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손해지면 우리가 외교적 입지가 좁아집니다. 중국과 완전히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경제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중국이 좋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뭐 중국이 그렇게 좋을 리는 없죠.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뭐 그렇게 좋을 리는 없죠. 지금 중국을 봤을 때는. 근데 그걸 갖고 친중이고 반미고 빨갱이다.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또 잘못된 논리가 뭐냐면 항상 뉴라이트의 핵심이 식민지 근대화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나마 일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근대화될 수 있어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봐. 그때 근대적인 우리 제도가 많이 이식되었고 또 근대적인 자본주의를 이행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한번 봐봐. 공장도 그때 지어지고 도로도 그때 만들어지고 철도도 그때 놓아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때 크게 성장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때 근대화될 수 있었어.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당시 식민지 시기 때 조선인들의 삶이 많이 향상되었어. 조선보다는 훨씬 낫어.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을 반박하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와 있고 논문이나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다는 아니지만 좀 제법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대요.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 몇 가지만 짜집기 해서 악마의 편집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그 연구 성과를 무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보고 증거 자료를 내놔랍니다. 자, 한번 수치를 내보세요. 자료가 있습니까? 있죠. 근데 제가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제가 뉴라이트랑 토론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됩니까? 도서관 널려 있는데 자기들이 큰 대학 도서관 가서 찾아보십시오.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뉴라이트 학자들은 전체 학자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이 대다수의 양심 있는 학자들은 이 뉴라이트 식민사학을 반박하는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지금 굉장히 저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힘든 여건이잖아요. 저 혼자 이 유튜브 촬영하고 유튜브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솔직히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교수님들의 그런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일일이 제가 수집해야 되잖아요. 수집해서 필요한 자료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강의에 맞게 압축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자료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엄청난 시간과 저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와 있다. 제가 굳이 그걸 동영상 강의를 구체적으로 아주 학문적으로 안 해도 될 만큼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학자님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그걸 굳이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황희필 강사님처럼 또 유명하신 소신 발언 잘하시는 또 그런 강사님들이 또 많이 강의를 하셨고 해서 제가 크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차후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
정말 시간이 된다면 저도 하나하나 한 번씩 그걸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 것이죠. 아무튼 그 사람들의 말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걔네들이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근데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뭐 공장 지어주고 철도 지어주고 도로 지어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라 이거죠. 그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철저하게 조선을 지배하고 수탈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삼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그게 순수하게 우리 조선인들의 삶을 행복을 위해서 그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조선을 쥐어짜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나가서는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들 것인가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 혜택이 우리한테 돌아와 당연히 안 돌아왔죠. 그에 대한 연구 성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산업이 발달하고 조선시대보다 이렇게 근대화는 됐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공장도 지어주고 막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성과가 우리한테 안 왔다는 겁니다. 그 성과는 전부 다 일제가 다 뺏어갔다는 것이죠. 일제가 다 뺏어갔고 일제의 전쟁 수행에 다 사용되었다. 그 당시 식민지 시기 때 조선인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었고 더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도 많다는 겁니다. 그걸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근대적인 제도를 이식시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면 우리가 근대화가 되었을까라는 주장인데 그것도 저는 황당무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선 말부터 대한제국 시절 때 우리 스스로 많은 근대화를 이렇게 제도를 가져왔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1차, 2차 갑오개혁 때, 그리고 뭐 을미개혁 때, 광무개혁 때 나름대로 많은 이 근대적인 제도가 이식되고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마치 뭐 신문제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뭐 민주주의를 일본이 무슨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근대적인 학교를 세워주고 말이 안 되죠. 이미 우리는 그 시기 때 우리 스스로 신문제를 폐지했었고, 그죠? 노비를 없애버렸고, 과거 제도도 폐지했었고, 태양육도 시행했으며, 근대적인 학교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일제가 마치 우리한테 다 해준 것처럼 하는 것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이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선은 스스로 근대화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핵심 논리죠. 그 유라이트 식민사학의. 그러니까 조선은 정체되어 있다. 이 식민사회의 핵심이 뭐냐면 정체성론이거든요. 조선은 중세 봉건제 사회에 머물러 있었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19세기 조선 사회의 모습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사실입니다. 조선은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거는 분명히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스스로 근대화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선 사회 내부에서는 근대화를 위한 그리고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작은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치 조선이 부정적인 면이 많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서 조선을 싸그리 매도한 건 안 되죠. 얘네들은 처음부터 안 되는 나라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근대화가 될 수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매도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조선 사회 내부에 그러한 근대화를 위한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 이에 대한 연구 성과도 많이 나와 있죠. 이걸 뭐 자본주의 맹화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19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조선 사회 스스로 17세기, 18세기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여왔습니다. 근데 조선을 저렇게 극단적으로 부정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식민사기거든요. 조선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까야 돼요. 쟤네들 희망이 없어. 스스로는 발전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제한테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나마 일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대화될 수 있어서. 이게 바로 유라이트 식민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조선을 매우 깝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몇 가지 자료는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대다수의 성과들은 연구 성과들은 무시하는 게 바로 뉴라이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여러분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릴 그런 시간도 제가 시간이 된다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 뉴라이트 즉 보수우파지만 친일 매국노에 뿌려둔 극우 세력들이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길권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체내시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 가짜 역사를 퍼뜨리고 있죠. 수많은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또 가짜 그 뉴라이트 학자들이 온갖 잘못된 역사들을 지금 온라인상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역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이 바른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들한테 세뇌당해버려요. 그러면 저들은 마치 보수우파, 애국 세력처럼 하면서 국민들을 정말 노예처럼 부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대물림하겠죠. 우리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신을 바짝 그렇게 차려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힘냅시다.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이게 외로운 길이거든요. 솔직히 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공격을 엄청 많이 받고 있고 돈하고도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열정과 노력들이 모여서 당장의 성과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역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서서히 발전하거든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진통을 겪으면서 후퇴와 정체를 반복하면서 발전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노력도 굉장히 조그만 노력이고 이 노력들이 당장의 성과는 가져올 수 없겠지만 이 노력들에 모여서 10년, 50년 뒤에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조그만 밑거름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또 우리 선조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고 싶다. 역사 강서로서 당당하고 싶다. 그러한 소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응원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제가 좀 이렇게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